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된 사안들이 여러분께 전달되는 것이 때로는 아주 늦은 시간, 퇴근 이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인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여러분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은 것 같아서 매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백종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주신 것 중에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관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령 개정을 포함한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사항인지 계획은 어떠한지 뭐 입법 추진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보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어떤 그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그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그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내부적 통제 장치로 부장회의나 또는 뭐 전문 수사 자문단 이런 그 내부적 통제 방안이 있고 또 외부적 통제 방안도 아까 전문 수사 자문단처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수사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어떤 면밀한 검토는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제도로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중에 이제 법령에 무엇을 반영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또 실천적으로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하겠다 해서 수사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3의 리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동안 대검 단위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기왕에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제도를 국회를 통해서 가지게 됨으로써 그 법령 정비 이전에 한번 시범 실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검찰국장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마이크 꺼져 예, 반갑습니다. 검찰국장 조남무관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현재 지금 운용되고 있는 우리 검찰에서 수직적으로 내부 통제하는 방안으로 전문 수사 자문단 대검에 설치되어 있는 그게 이제 레드팀에 좀 해당하고요. 다음에 인권수사 자문관 이게 레드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대검 전문 수사 자문단을 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통제 방안으로서 검찰 시민위원회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게 현재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적으로 제대로 이게 주로 이제 보고서 중심으로만 되지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판단 주체를 함으로써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사의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어떤 인권 또는 절차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 추진에서 지금 장관님께서
큰 그림으로 화두를 내밀으셨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일본의 지금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이런 네 3개의 특수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심사 검찰관을 2015년 5월부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특수부의 대규모 수사 사건에 대해서 공판부에 소속되어 있는 총괄 심사 검찰관이 진행 중에 있는 수사를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좀 제출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직접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좀 더 직접 수사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서 중요한 앞으로 개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이제 안 켜지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들리나요? 네. 국장님께서 검찰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제 일본의 사례, 법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내부적인 통제 장치, 하나의 리뷰 장치를 거친 이후에는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도 있지만 또 기소 단계에서도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에 무죄율이 상당히 낮죠. 우리와 비교해서. 그래서 오히려 검사의 기소 공소 유지 검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되셨으면 다음 또 질문자. 예. 네, 저 SBS의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취임 한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특히 이제 검찰의 현 정권과의 수사나 관련해서 의도하셨구나 하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제 빚어지는 모양새가 있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검찰 인사나 제도 개편 등으로 의례적으로 목소리를 시기를 낸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규정이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아예 이를 활용해서 공소 필요라든지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제 방안을 행사하실 용의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일단은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죠.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휘 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먼저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또 그런 기소권의 남용 또 수사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도록 조직 문화를 잘 잡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을 먼저 한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잘 아시겠지만 일부 특정 부서 위주의 검찰 조직 운영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은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조직 내의 엘리트주의를 깨고 또 조직 전체가 이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민생과 법치, 인권, 제가 말씀드린 그런 3대 가치를 실천하는 전체적인 그런 방향, 기조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잘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수사지휘권이라든지 이런
카드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지휘 감독권자로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 감찰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적절하게.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권, 민생, 법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직 내부의 갈등 유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뭐라고 할까,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기조 아래서 그것이 잘 전달되고 그런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강강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미국을 포함해서 그 공소장 관련된 질문인데, 다른 나라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을,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가 이제 연루가 돼 있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의 공소장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전부 다 질문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드님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군부대와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아이가 개인 휴가를 또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의라는 게 장관님이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아드님이 하셨다는 건지 좀 불분명해서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소장 공개 관련해서는 그 공개냐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 공소장에 대해서 우선은 국회를 통한 그 자료 제출 요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특히 이 사건은 기소가 됐으니까 피의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의문이 있었지만 아직도 몇 분은 피의자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전체가 공개될 경우에 나머지 피의자 신분인 분들에게 미리 끼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공개를 한 것이지 공개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왜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외국 입법도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데 참고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왜 우리가 외국 법까지 논란을 벌여야 돼 피곤해하는 국민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의 헌법상의 가치,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또 해당 관련자들의 인권 보호와 그다음에 알 권리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그것을 시기의 주제로 삼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외국 법제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해서 법무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론인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법무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궁금하시면 그것도 역시 저를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법정 절차에서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에서 답변한 그 이상 얘기하기는 좀 적절을 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법무실장입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펜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법원에는 대개 이제 한 95% 이상이 중재 사건, 펠론이라고 하는 중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종전 1년 단위의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통계도 나오는데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그 이후에 기소된 사건이 이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종결 결과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요때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약 한 8만 1,000명 정도가 기소가 되고 그 중에 이제 한 7만 한 6,500명 정도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대배심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747건. 이것은 명수가 아니라 건입니다. 왜냐하면 한 차지에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47건, 그러니까 0.92%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냐 하면은 판례는 없습니다만은 한 6,000명 정도가 각하, 그러니까 우리식의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요. 7.8%입니다. 그 다음에 68,800명 정도가 유죄 답변, 플리 바겐에 의해서 그 종료됩니다. 90% 정도 되죠. 1,400명 정도가 그 배심 재판을 받고 한 165명 정도가 0.2%입니다. 판사 재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대배심 사건 747건 중에서 그 공소장이 비공개되는 게, 시일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2018년 요 당시의 통계는 별도로 연방 법원에서 산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요, 미국 그 주디셜 센터라고 해서 FJC라고 통칭 약칭하는 그 우리나라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에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의 모델이 된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서 2006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보고서인데 거기도 이제 그 과거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2006년도 자료를 봤더니 대배심 사건의 한 32.7%, 그러니까 2006년 통계입니다. 32% 정도가 되는 241건에서 실결정이 있었습니다. 실결정의 사유는요, 아까 사유를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유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년 범죄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로 하기 위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협조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실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세 가지 경우가 대체로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법협조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에 그 공범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염려가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그 피고인의 가족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실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대배심 사건은 한 약 0.92%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일반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관련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정식 연방 법관이 다루고 있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6만 6천 건, 약 6만 6천 건 중에서 1,077건, 약 얼마 안 되죠. 1.6%에서 실결정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소변법 등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이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객 오더라고 하는 법원의 그 명령에 의해서 비밀 유지가 되는 경우인데요. 근데 치안 판사의 약식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것도 연방 사건입니다. 9만 7천 건 중에서 15% 정도에 해당하는, 약 16%에 해당하는 15,000건에서 실결정이 있습니다. 이 실결정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고 있습니다. 실결정의 사유도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배심 사건의 실결정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령 21세 정도의 어린 성년이 단순 마약 소지죄로 초범인 경우에 그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실결정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원에 이송하거나 그 공소기각할 사건인 경우에 실결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의 신체 위해를 당할 우려, 공범이나 또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신체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보호관찰 또는 감독 조건부 석방,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결정을 하고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신 사안이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프로파일드 디펜던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세간의 이목을 끌 피고인의 지위가 세간의 이목을 끌 주요 사건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거기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중재 사건으로 기소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죄 협상으로 끝났는데 그 경죄로 유죄 협상이 됐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한 건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실결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이제 뭐 유죄 답변을 한 경우에 이제 그 비공개 공개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대체로 이제 뭐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유에서 비공개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천착하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함으로써 그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가령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결정 사유들 다양한 사유들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더구나 그 판단의 주체가 그냥 일반 행정기관이나 또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사회적으로 형사사법에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비공개 결정 또는 공소장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 주목받고요. 그런 환경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공개되어 왔던 측면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또 질문 있으시면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기왕에 이제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가 참고하고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 고민을 하고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공개가 언론을 통해서 나갈 때는 이른바 그 보도 규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보도 규정은 역시 그런 미국 헌법상의 법령상의 무죄 추정이나 또는 형사 관계인의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달아서 우리 법무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끝 나눠서 하려던 장관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배부해드렸던 추가 설명 자료에 미국 법무부의 연방 법무부의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70년대부터 내려왔던 연방 법무부 장관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건데 지금은 저스티스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때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가령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단순한 의견임을 무죄로 추정되고 이 공소사실의 내용은 단지 혐의일 뿐이다라는 걸 명시해야 된다. 또는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 또는 유죄 가능성과 관련된 의견 등을 밝힐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령 이제 공소장이 법원의 실결정 없이 또는 등등 기타 사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경우에 이제 무죄 답변으로 끝나는 사건, 유죄 답변으로 전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유죄 답변으로 끝나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재판으로 트라이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이제 배심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배심 재판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공판 전에 배심원 후보자로 소집되기 전에 언론 보도를 충분히 듣고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언론의 보도가 단순히 무슨 누가 뭐 이아무개가 어떤 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라는 다이렉트한 그야말로 다이렉트한 뭐 건조한 보도라면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공방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관여를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의식하게 되고 또 유무죄의 심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배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법정을 구성하느냐,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그동안 굉장히 고심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가셔가지고 프리트라이얼 퍼블릭 서티 또는 트라이얼 미디어 커버리지라는 용어를 쓰시면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부분이 헌법상의 논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6가지가 그동안 법원이 해왔던 조치들, 그러니까 유죄의 심증, 배심원의 유죄의 심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원이 해왔던 6가지들을 모은 겁니다. 이거 역시 사법 보고를 아까 MDC에서 보고. 첫 번째가 관할 이전입니다. 바로 아틀란타 시티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범죄 발생지에 있는 언론 보도에 의해서 아틀란타 시티 시민들이 굉장히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 씨의 신청에 의해서 아예 아틀란타 시티의 관할권을 덴버나 다른 지역, 그 언론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던 배심원들, 영향이 덜했던 배심원들에 의해서 재판받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가령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제이 심슨과 같이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구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을 쓰게 되는데 심리 연기입니다. 즉 언론 공판 개시 전에 이루어진 공소장 공개 및 언론 보도로 인한 유죄의 심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심리를 쭉 연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심원의 기억은 조금씩 소실되겠지만은 단점이 뭐냐면은 증인들의 기억도 소실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 심리학적인 법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관계는 배심원들이 잊어버리지만 그 보도를 통해서 봤던 그다음 범죄 현장의 사진 또는 피해자 시신 뭐 이런 것들로부터 받은 감성적인 인식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이 기밀 유지 명령, 그러니까 통상 미국에서 객 오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단 공판 절차가 개시된 다음에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당신들은 언론과 접촉하지 마시오 또는 제3자와 접촉하지 마시오 또는 접촉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오라고 객 오더를 내리고 그 객 오더를 위반했을 때 이제 그 법정 모욕죄로 처벌하는 그런 겁니다.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언론의 자유와 일단 충돌을 합니다. 언론 취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재한 결과 보도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대목에서 충돌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강제력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됐을 때 누가 이것을 유출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배심원 예비신문. 평소보다 더 많은 배심원 후보자들을 불러가지고 배심원들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배심원 후보자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배심원 설명, 그다음에 아예 배심원을 격리시켜서 언론 보도로부터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들, 적어도 그 언론 보도와 과대한 언론 보도로 인한 유죄의 심증을 제어하기 위한 이러한 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 배심 재판은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정한 재판과 언론 보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검찰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납부된 영장이 청와대가 보훈납을 위반하면서 거의 한 달 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와대 소관 사항에서 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보통은 기존에는 어부사면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뭐 이미 제출로 자료를 청와대 바닥에 넘기는 방식으로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전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을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청와대 이런 앞으로 협조 의견을 좀 개진하는 생각들이 있으신지 장관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수사 중이고 기소가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법무부의 의견을 구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공판 중심 주의에서 10개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20개의 증거, 30개의 증거를 제출하는 게 유죄 입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끝까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누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압수수색을 그냥 중단하는 게 기존에 전혀 전례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동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 경우에도 당시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부 자료를 협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는 달리 지금 이번에 그 선거 개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팀과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그 사이에 서로 의견이 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수사팀에서 원하는 자료가 충분히 협조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히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는지, 이런 것은 저도 의문이 있고요. 하여간 그건 재판 과정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일보 정필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뒤에 계시군요. 네. 앞으로 좀 오세요. 시선이 제가 뒤로 가니까. 네, 세계일보 기자님이 앞으로 나오시면 그 사이를 이용해서 다른 분 질문을 먼저 주실래요? 저쪽으로 더 가세요. 네. 좁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검찰 인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이 외부에 새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관들도 검찰 인사도 하지 않을 그런 추세가 나왔다고 시작하신 문제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불기스러움이 있다고 지금 어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셨고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사 이후에 좀 검찰 내부에 불협화음이 새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의 최고 책임 저기 검찰총장을 지휘하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인사를 원하는 대로 되신 분은 말이 없고요. 또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또 말이 있고 하는 게 인사죠. 인사는 이 조직 내부의 자원 가지고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만족시키는 인사가 있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후에 사직을 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특정 부서 위주의 인사가 바로 직전 인사였다면,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고 또 일선에서 형사 공판부를 통해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 기회, 보직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요. 그런 내부 평가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인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라는 후문이 있다는 것 비로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은 보고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장관이 하는 경우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검찰청법 조항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 본원적 권한입니다. 그 본원적 권한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이 결재를 통해서 그 결재 업무를 통해서 그런 그 본원적 권한이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사장의 결재를 또 그 결재는 당시에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제가 그 사무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수사의 오류 또는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또 전문 그 자문단 전문 수사 자문단 또는 부장회의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했던 것이고요. 또 특히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그 지휘 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검찰청법은 상당히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을 지켜야지만 사실은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검찰청법의 정신인 겁니다. 거기에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 취지가 사실은 지난번 그 검사장 임지에 가기 전에 이 법무부에 와서 제가 그 승진과 그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거기에 또 듣지 않고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회의 주제가 아마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 하자라는 그런 그 당부의 그 당부가 회의의 주제였는데 그런 그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통제의 주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그 공소장 공개 논란 관련해서 좀 질문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첫 공판 이후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회 언론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지난주에 밝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공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상 취재가 제한되고 또 소수의 법원 출입 기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노트북 부참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판 취재에 사실 제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이제 공판 단계에 대한 공개 범위가 좀 넓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런 공소장의 사실은 공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 대원칙, 또 국민의 알 권리 이걸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공소장 공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이건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죄를 직접 적용할 것이고요. 피의사실을 포함한 형사사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소 후에 그러니까 공개 재판 전 단계의 형사사건 지금 이 현안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알 권리를 조화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 알 권리와의 조화를 맞추어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현안 사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 관계인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다음 단계 이제 공개 재판 개시 이후 단계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 중심적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할 것입니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의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나쁜 관행이 뭐냐 하면 국회는 이 상권 분립 아래에서 대정부 견제의 권한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그것을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는 의회 활동, 의안 심의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원래의 목적 취지를 벗어나서 이제 언론을 통해 일반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개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이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가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회 제출은 국회의 대정부 견제의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공판 개시 이후에 공개 재판 개시 이후에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법원도 상권 분립 원칙상 이 부분은 국회 제출의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법무부가 공개 재판 개시 이후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국회 제출과 별개로 국민 일반이 아는 것은 국민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현안 사건의 경우는 그 두 가지가 혼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이 공개 방식과 주체는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각급 검찰청에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가 아닙니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라는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만 공개될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무부 훈령인데요. 그것을 그 개정을 통해서 이런 취지를 반영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제 공판정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그것은 언론의 영역이고 법원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각급 검찰청을 통해서 국민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전부 다인 것이죠.
그 법정에서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그 언론을 통한 그냥 단순히 혐의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혐의입니다. 또는 공소장은 무기 대등의 원칙상 기소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소장 공개가 되면 그 혐의에 그치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로 오인되게끔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제 어떤 그런 무슨 공소장의 사본이 잘못 나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그 혐의 사실인 것이고 또 그것이 잘못 보도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오보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기를 하면서 법정에서도 이 기소측, 그러니까 공소유지하는 쪽이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것을 주지시키면서 이 보도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예.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수홍 기자입니다. 네. 조금 다른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국회에서 검경 수사법 조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예전에 그 조국 장관님의 그 합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제 법무부 성공분들이라든지 대검 간부분께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시행하면서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장관님께서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법무부에서 그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좀 시행령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좀 고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일선에서도 앞으로 기소 수사 분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수사와 기소를 내부적으로 한번 분리해 보겠다,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제도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일선의 의견 청취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직접 일선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이 회의는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요. 지금 그 일선 검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다 모아서 그것을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경우에 어떤 역량을 더 강화를 하고 조직 재편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려된다. 검경 간에는 어떤 것이 보안 수사를 지시하거나 재수사를 할 때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또 재보안 재수사 지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고충과 애로가 예측되는 부분 의견을 모아 오시도록 해서 조만간 검찰국장님 주재 아래에 실무 회의를 전국 검사장님들을 오시게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검사장님들이 우리 일선 검사님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오시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점검이 되는 것을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 검경 수사권 그 하위 법령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네,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질문이 엇간점이 있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소장 비공개가 논란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장관께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고위공직자의 이런 유죄 규정의 원칙이나 피고인으로서의 권리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법무부에서 공소 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비판도 정부에서 공소 사실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실만 골라서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이게 그 검찰에서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전해가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는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법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비공개 방침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비판이
사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도 뭐 질문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인일수록 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공인은 그걸 감수해야 된다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우선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형사사법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될 여러 가지 대원칙, 헌법상의 원칙 이런 것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즉 균형에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 대정부 견제, 뭐 그 공소장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기소권의 남용을 짚어내는 언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인 반면에 또 한편 우려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 추정의 원칙이 더 많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공인이든 아니든 그런 헌법상의 대원칙,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그런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법무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이고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제 미국의 그 입법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처럼 이런 비공개 원칙을 하고 있는 독일 사례에서는 당사자가 내가 억울하니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해서 직접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개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검찰국장님께서 독일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무시장 미국 사례를 드렸는데 이번 경우는 우리나라는 대립법계 국가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이거 잠깐만요. 예.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좀 대륙법계 국가에서 독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공소장 공개와 관련돼서 저기 금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독일형법 353조의 T 금지된 법원 심리의 전달이라는 이런 제하의 조항에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 절차 종료 이전에 공소장이나 형사소송 절차, 과태료 등 이러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독일 연방 법무지침, 우리로 말하면 법무부 훈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형사 절차와 질서 위반 금지 절차에 대한 지침을 보면은 공소장 개별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 이후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원칙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이런 좀 엄격한 그런 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독일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장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했다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피고인이 억울하다면서 형사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2014년 6월 2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취지는 공적 문서의 조기 공개에 의하여 참심 재판관,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하면 대배심, 우리로 말하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할 수 있는데요.
참심 재판관 및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동시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좀 판시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2014년 7월에 휴킹이라는 독일 기사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참심 재판관 및 증인에게 형법적 또는 징계적인 판단과 처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사전에 공공기관의 서류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백지적 판단에 영향을, 예단을 줄 수 있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강조했고, 그러한 금지 조항은 피고인이 그 절차의 당사자로부터 절차의 적법한 종료에 이르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 권리는 공공기관 서류의 사전 공개로 인해서 침해되지 아니된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원칙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그 어떤 사법적 어떤 그 역사 또는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원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장관님께서 이제는 우리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좀 굉장히 필요했고 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의 이 권리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처음에 하신 모두 발언과 이어지는 첫 번째 질문 답변에서 기소 공판 단계는 물론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검찰의 내부적인 폐쇄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좋게 말하면 감시자를 붙이겠다는 걸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수사 주체 이외에 제3자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여하고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수사 기밀 유출은 물론이고 여론의 때때로는 여론에 휘둘린 판단을 하거나 컨트롤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렸겠지만 때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적절한 수사 개입 논란이 또 불로 여지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정치적 중립성은 장관님이 그동안 계속 우려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인 방지 대책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검찰 그 중립은 이미 검찰청법에 그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그 간섭을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모두 말씀을 드린 그것은 그런 중립성의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됐잖아요, 이미. 그죠? 네. 그런데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이른바 부패 사건, 경제사범, 공직 범죄, 또 선거사범, 뭐 이런 한 6가지가 있어요. 네.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이제 그걸 대통령령으로 보완을 하겠지만 일단 대체로 6가지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지만 그 직접 수사도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에 줄여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른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는 뭐냐 하면 수사를 직접 하게 됨으로써 수사를 한번 하게 되고 특히 그것이 강제 처분에 의한 수사면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죠. 기소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에 오류와 독단이 생기겠죠. 또 기소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유죄를 받지 않으면 무능한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국민을 재판받을 권리, 형사사법의 정의라고 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서 직접 수사를 자꾸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면서 그러면 지금 그런 6가지 죄목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할 것인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아까 그런 이미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또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서 이른바 레드팀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리뷰를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스스로가 무슨 이 간섭을 하겠다거나 외부의 간섭을 받아들이겠다거나 또는 여론몰이에 의해서 무슨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수사의 오류 이것을 리뷰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의 그대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직접 수사 영역에 있어서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외부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검찰 조직 같은 검사끼리 아니면 같은 검찰청 내에서는 또 서로 아는 처지에 리뷰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검 리뷰하는 팀을 중경단이라고 할지 또는 뭐 고등검찰청에서 할지 뭐 이렇게 어느 단위에서 할지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과제인 것이고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내부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를 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안은 앞으로 계속 찾아야죠. 확정된 건 그렇죠.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저기 검사장 회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검사님들의 의견을 검사장님들이 취합해오고 검사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앞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의 역할, 수사 경험자, 수사 전문가로서 앞으로 경찰의 역할, 또 그 사이에 직접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런 원칙에 맞게끔 내부적인 민주적 통제를 해서 기소해놓고서 강제처분까지 해가지고 기소했는데 무죄라고 하는 엊그저께도 무죄가 있었죠. 무슨 이런 현안 사건은 아니고도 부산 LCT 사건 그렇게 무슨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1심 무죄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리뷰가 필요하다라는 우리 다 같이 절감하는 것이죠. 사건 관계인 입장에서는 강제처분 당하고 수사 당하고 그 다음에 기소 당하고 하면은 거의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이 특정 사건을 가지고만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이정구라고 합니다. 네.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서 뭐 민변 출신 인사들도 이번부터 왜 비공개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울산 사건 바로 일주일 전이었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공소장은 공개가 됐고 그 일주일 사이에 법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도 세부 사안을 추진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 기수권 폐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관님 탄핵을 선거 공약까지 내걸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초동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래서 그때 충분히 책임을 감수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말씀만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자꾸 언급을 할수록 사실은 실명 공개도 비사실 공개 금지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실명 공개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네.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빼박이 되는 거예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특정 사건이라고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현안 사건이라고 하고 그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가 한 분이에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기소됐어요. 그죠? 네. 그거는 그대로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서 갖다 보고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끔 그런 제목 막 보도가 됐죠. 아, 참 심각하구나를 국민 누구나가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 관계인의 인권은 그러니까 방어권 하나도 없이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안 사건이 논의가 됐어요. 아주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네. 지금처럼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 법을 다 꿰듯이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 법에 대해서 형사적인 대원칙이 어떻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50년 전부터 미국 언론과 이 법조계는 굉장히 긴 논쟁을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법, 대륙법계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것도 대강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 비공개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안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안 사건은 아직도 피의자 신분이 여러 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을 수 있는 부담은 이 법무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여기에 무슨 여러분이 흔히들 얘기하시는 늘공이 아니잖아요. 어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임은 제가 지겠다. 그냥 여러분들은 원칙 아래에 소신껏 일해주시면 되고 그 바람막이는 제가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뭐 정치권은 여러 가지 가능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 법무부의 장관으로 온 이상은 사실은 저는 탈정치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제 귀에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답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최동준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한 말씀 감명 깊게 잘 받았는데요. 혹시 그러면 그 공수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한 분들이 기소까지 하는 구조인데 그거와의 뭐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은 따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일단 그 수사권 조정이 그 제도적으로 법령이 완비가 돼서 시행되기 전에 한번 선제적으로 조직 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구현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의견을 저는 기회가 닿으면 사실은 공수처는 이제 별도의 그 파견된 여러 부처에 파견을 받아서 이제 출발을 했죠. 아마 이 법무부에서 파견된 분들을 통해서 그런 법무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공수처도 이 판사, 검사 또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이런 법무부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입니다. 지금 공소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공소장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부처에서 정보 공개를 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사면 관련된 회의록 같은 경우는 5년 있다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데 그런 범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대구에서 가짜뉴스로 이제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이
공소장 그 공개 여부의 그 논란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핵심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수비를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을 다 거치고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그런 헌법상의 대원칙의 충돌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제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그 엄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또 일반 지시를 통해서 좀 더 그 촘촘히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정 또는 뭐 법치 이런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시 22분 정도가 됐습니다. 예, 저는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라고 그 모든 말씀하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제 소통을 또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검찰의 직제 개편이라는 게 직제 개편에 따라서 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 수사를 받는 사람들 참고인이라든지 피해자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뭐 대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뭐 한 차례 뭐 문서를 통해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었는데 좀 사실 하나의 직제 개편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검찰과 법무부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러한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좀 빠르게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직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그 소통 절차를 따로 마련하신 부분이 있는지 뭐 지금 이번 직제 개편 같은 경우 굉장히 외부적으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어떤 공고 과정을 거쳐서 공개를 하실 예정이신지. 네.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직제 개편은 제가 부임해서 갑자기 꺼내던 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조국 전 장관과 또 이 김오수 현재 차관이시죠. 그 공백기에 권한 대행을 하셨는데 계속 그 직제 개편을 논의를 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직제 개편은 이제 그 이른바 패스트 트랙의 법안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그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고 또 직접 수사의 그 영역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직제 개편은 수반이 된다 하고 준비해 왔던 것을 제가 부임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었고요. 그 안에 충분히 다 소통이 됐던 것이고요. 대검에서도 그 연구를 직제에 대한 연구를 이미 해서 거기에 다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상호 소통이 없었다 하는 건 약간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남부 그 지금 같으면 거기에 있는 뭐 금조 1, 2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금융 형사부 이렇게 이제 형사부 강화 취지에 맞추어서 직접 수사 영역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존에 하고 있는 이 금융 조사 업무를 함께 하면서 형사 사건도 같이 해라라는 뜻으로 금융 형사부 이렇게 이름의 조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제를 법무부가 갑자기 상의 없이 밀어붙였는데 이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 합수단이 네네. 금융조사 1, 2부가 하나로 줄었죠. 아니, 1, 2부는 그대로 있고 금융 합수단이 합수단이 배치가 되면서 네네. 그럼 국장님이 조금 더 제 말씀을 시정을 해주세요. 제가
추이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북부 같으면 뭐 형사 5부를 또 이렇게 조세 전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전문성을 그 직제에 반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논의됐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직제로 운영됐던 걸 이제 직제화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식인 것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기조 아래에서 한 것일 뿐이지 뭐 갑자기 소통 없이 한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수사권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당연히 현재 있는 그 직제도 조직 진단을 통해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조직 재편이 돼야 될 겁니다. 인력 재배치도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은 전문 연구자들한테 연구를 시켜야 된다든가 또는 뭐 외주를 준다든지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직 재편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런 전국 단위의 검사장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그 지금의 현황을 살피고 조직 진단에 반영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칠 겁니다. 네, 저의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검찰국장님이 좀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경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융 형사부는 아니고 이제 금융조사 1, 2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금융 그 합수단 남부지검에 폐지가 됐고 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 축소 취지에 비춰서 직접 개편을 했고 당시 대검에서는 직접 수사 축소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사부의 전문화는 유지해달라 이런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조세범죄 형사부, 다음에 서부의 식품의약 형사부 이렇게 전문화된 형사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명칭도 개편해서 지금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직제 개편이라는 게 형사공판부의 강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민생 중심의 이런 사건을 검사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그동안의 특수공안 중심의 검찰의 어떻게 보면은 위주의 어떤 그 수사였다면은 이제는 형사 공판 중심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지금 일선 형사부에 가보면 뭐 장기민재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은 언제 내 사건 조사하냐, 언제 내 사건 결정이 되느냐 이런 걸로 굉장히 진정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서 검찰이 더 이상 어떤 거악을 척결하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있을 때는 그래서 뭐 어떤 무소불위의 재계의 저승사자 이런 게 검찰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민생 중심의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해서 인권과 정의가 함께 숨쉬는 그런 형태로 어떤 우리 검찰의 어떤 전체 흐름을 좀 바꿔야 하시겠다는 게 아마 장관님의 철학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시 30분은 일단 29분 흐르고 있고요. 시공위원인데 아까 일본 어공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인의 모습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검찰 인사를 또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예전에 날치기나 공산자 같은 표현을 쓰실 때 이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익숙하게는 경쟁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실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단어들에서 이제 정치인이 하는 의사결정하고 행정기관 장애하는 의사결정 좀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행정기관 장애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공소장 금지 왜 이건이라는 질문이 아까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만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하셨는지 저게 공소장의 정상화라는 취지로 너무 한 분들이 놀려는 것 같아서 지금 JTBC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이 바람직한가, 무엇이 옳은가, 특히 그 법무부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서 무엇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는 저는 우리 각 실 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의견을 수시로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치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시게 하고 또 그 단순히 그 말씀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합리적인 논거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퇴근 후에는 그 자료를 면밀히 봅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론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고요. 그 결론을 언론에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저 나름의 고민을 하겠죠. 네. 그래서 결제 과정을 생략한 채로 아까 그 결제라는 것은 시스템적인 통제 장치이고요. 검찰 내부에 또 검사장의 본원적 권한자입니다. 수사에 있어서 수사 결제에 있어서 검찰청법에 위임받은 전례받은 그런 권한이 아니고 검사장은 본원적 권한자로 교과서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결여한 것은 옳지 않다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국회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내가 법사위 검찰을 안 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관 특혜라는 것이 무슨 변호사 개업해서만 전관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행사하면 그것도 전관 특혜다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법사위 검찰을 안 갔어. 상임위를 선택할 때. 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굳이 그런 유죄의 그 예단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무리하게 달라고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자료 요구를 하면 뭐 수사 중인 사건인데 줄 수가 없다거나 뭐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 시절에 그 제 기억으로는 공소장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적은 없고요. 이제 대체로 뭐 사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할지 또는 제가 이런 기억은 있네요. 예를 들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또는 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청문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이분의 판결 성향이 어땠느냐, 그 기소 범죄는 뭔데 판결은 어떻게 나갔느냐,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와 무관한 뭐 그런 요구를 했던 적은 없고요. 네. 대체로 뭐 제가 상임위는 뭐 행안위 당시에 내무위였고요, 또 뭐 외통위였고 뭐 산업위였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런 쪽과는 무관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조건입니다. 민주당 성공약과 문재인 정부 격대가 돼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오늘 모두 말씀에서 공소장에 대한 조치 사유로 공소장 일종주의를 언급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은 어떤 의미로 넣으셨는지 여쭙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공약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물으신 거죠? 앞에 1번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성공연
취지에 맞게 공정성,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하는 게 국제과제에 대한 그런 취지죠. 제도 정비, 제도 정비.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얼마나 진척된 부분이 네, 진행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고요. 총장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예, 대학교 노행정처 차장 추천위원회 추천하는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저기 네. 국정과제 네, 지금 그 검찰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약간 이제 정치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물으시는 거여서 검찰 인사위원회는 사실은 그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있죠. 지금 인사하기 전에. 네. 네, 그리고 검찰 그 총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의 인사 그 구유 권한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중립성과 객관성을 사실은 유지하기 위한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다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느껴보진 않았고 지금도 상당히 독립적으로 과감하게 잘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제가 모두 말씀에 넣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뭐 사실은 이것도 지금까지 보면 그 공소장에 이렇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미리 기재가 돼 있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공판 중심주의의 정신이 그러니까 당사자 대등주의이고요. 또 검찰은 단순히 어떤 그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실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잘 법률 전문가로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에서 여러 장치가 있다면 일단 공소장 일본주의를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거기에 예단을 줄 수 있는 것을 그 많이 기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원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듯이 검찰 관련 분야 말고도 여러 소관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연이어 논란이 되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돼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무부 수사하는 것이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의 추진에 관해서 장관님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에 사실은 그 인권국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히 인권국장을 잘 모시게 되면 이 부분도 논의에 좀 속도가 나겠는데요. 최근에 여성, 장애인, 난민, 뭐 이주민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좀 우리 인권국장 좋은 분을 모시게 되면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이 광경 자체가 법무부에서는 처음 있는 광경일 겁니다.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지가 나갔느냐 하면 모두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만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이 카메라 기자분들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또 일문일답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공지가 나갔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진솔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듣기에 처음 듣는 말이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모습 자체 이렇게 법무부의 그 실국 본부장님께서 이제 함께 배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광경도 이제 처음이고, 또 때로는 뭐 이 속에서도 틀린 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지적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의 걱정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제가 다 오픈을 해서 우리도 틀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서로 그러나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나침판이 여러 차례 진동을 거쳐서 결국은 가르쳐야 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내듯이 우리도 그 무수한 뜰림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그러나 옳은 방향만 잘 짚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고, 또 그걸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오류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옳은 방향을 찾는 이 노력 자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런 취지를 잘 받아주시고요. 또 이 다음도 이렇게 좀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협상 공간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으로서는 초반부에 음향 좀 불편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